세테크를 겨냥한 자금이 대거 증권사의 금융투자 상품으로 몰리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세테크 상품으로는 연금저축과 개인형 퇴직연금이 꼽히는데 세제 혜택도 받고 높은 투자 운용 수익도 거둘 수 있는 증권사 상품에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대출이나 신용카드 사용 실적이 거의 없는 이른바 신파일러 고객 확보에 금융회사들이 사활을 걸고 나섰습니다. 기존 대출 시장이 포화 상태에 달한 데다 핀테크 기술 고도화로 신용도 측정이 가능하게 되면서 새로운 틈새 시장으로 급부상하고 있습니다. 오미크론 변이 변수로 경기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연 4% 성장률 목표에 빨간불이 켜졌습니다. 다시 강화된 방역 조치로 연말 특수는 더 이상 기대하기 어렵게 됐다는 분석입니다. 정부의 탄소 중립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핵심 에너지로 수소가 떠오르고 있습니다. 가정용 전기는 물론 모빌리티 분야에도 수소가 화석 연료를 대체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비싼 가격이 여전히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 대표 경제 뉴스 뉴스플러스 시작합니다. 거리 두기가 오늘부터 다시 강화되면서 정부의 올해 성장률 목표치인 4% 달성에 적신호가 걸렸습니다. 정부가 조만간 성장 전망을 하향 조정할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고 있습니다. 강미선 기자입니다. 정부는 연말까지 오미크론 대응 모든 방역 역량을 집중하고자 합니다. 오늘부터 백신 미접종자는 2 이상 식당과 카페에서 모일 수 없습니다. 4주간 수도권 사적 모임은 6명, 비수도권은 8명으로 각각 4명씩 줄었습니다. 이처럼 위드 코로나가 한 달 만에 중단되면서 조금씩 살아나던 내수 경기에 한파가 몰아치고 있습니다. 올 한 해 경제 성장의 마지막 변수인 4분기 경제에도 먹구름이 끼게 됐습니다. 예상보다 저조한 상분기 GDP 성장률과 4분기 오미크론 변이 출현으로 4%대 성장률 달성이 쉽지 않은 상황. 이미 발표된 4분기 경제 지표들을 봐도 낙관하긴 어려운 모습입니다. 한국은행 역시 경제 성장률 4% 달성 여부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전문가들은 오미크론 확산이 내년 경제에 큰 변곡점이 될 것이라며 당분간 경기 둔화세가 이어질 것이라고 말합니다. 일단 내년이 불확실성이 지금 좀 더 커지는 상황이라서 그 4% 성장률 같은 경우도 좀 여러 가지 쉽지 않은 상황이 될 수도 있겠다. 공급망 자체가 제대로 지금 돌아가지 않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로 인해 가지고 현재 지금 인플레이션 문제도 지금 점점 좀 더 커지고 있고, 그래서 이런 문제들이 어떻게 해결될 수 있을까 하는 거에 따라서 내년엔 정책 지원과 기저 효과가 줄어들면서 성장세가 다소 약화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정부는 내년 경제정책 방향을 이달 중순 발표할 예정입니다. 한국경제TV 강미선입니다. 이렇게 내수 경기가 위축되는 상황에서도 우리 기업들의 수출은 코로나를 이겼다는 평가가 나올 정도로 호조를 보이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역시 오늘 수출 기업들의 성과를 격려하고 글로벌 공급망 불안 문제를 철저히 대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정원우 기자입니다. 취임 후 매년 무역의 날 기념식에 참석해온 문재인 대통령은 올해도 빼놓지 않았습니다. 올해 무역이 우리 경제사에 기록될 것이라며 격려를 아끼지 않았습니다. 우리 경제사에서 2021년은 무역의 해로 기록될 것입니다. 우리는 한 계단 더 뛰어올라 세계 8위의 무역 강국으로 발돋움했습니다. 코로나19 위기와 공급망 우려를 딛고 올해 무역은 사상 최단기간 1조 달러를 넘어섰습니다. 역대 최대 규모의 무역액과 수출액까지 무역 트리플 크라운 달성이 확정적입니다. 반도체와 석유화학 등 전통 효자 품목뿐 아니라 바이오와 2차 전지, 전기차 등도 수출 실적이 크게 늘어 내용 면에서도 긍정적입니다. 올해 무역 규모는 1조 2천억 달러를 넘어설 것으로 전망됩니다. 다만 요소수 사태와 반도체 병목 현상에서 확인된 글로벌 공급망 불확실성은 현재 진행형입니다. 문 대통령은 공급망 불안에 철저히 대응하겠다고 했습니다. 글로벌 공급망 불안에 철저히 대비하겠습니다. 경제안보 핵심 품목을 지정하고 비축 확대, 수입선 다변화, 국내 생산 등 품목별 수급 안정화 방안을 마련할 것입니다. 문 대통령은 내년 초 발효되는 RCEP을 통해 아시아 태평양 시장을 넓히고 FTA를 통한 중남미와 중동 시장을 확대하겠다는 의지도 밝혔습니다.
미국과 중국에 치우친 무역 구조를 탈피하기 위한 새로운 시장 개척을 강조한 겁니다. 한국경제TV 정원우입니다. 오늘부터 식당과 카페, 학원과 영화관 같은 대부분 시설에서 방역 패스가 적용돼 이 백신 미접종자는 2인 이상 모일 수 없습니다. 방역 패스가 미적용되는 곳은 결혼과 장례식장, 또 마트와 백화점 같은 총 14종의 사업장입니다. 이번 방역 패스 확대는 오는 12일까지 일주일간 현장 혼선을 최소화하기 위해 계도 기간 형태로 운영됩니다. 내년 2월부터는 2세에서 18세 청소년도 방역 패스가 적용될 예정이어서 남은 2달 안에 백신 접종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이달 20일부터는 접종 후 6개월이 지나면 방역 패스를 사용할 수 없게 됩니다. 하지만 부스터샷을 맞으시면 2주를 기다릴 필요 없이 접종 당일부터 바로 방역 패스로 인정이 됩니다. 미접종자 차별이라며 일각에서 비판을 제기하는 것과 관련해서 오늘 김부겸 국무총리는 방역 패스는 성인 10명 중 9명이 기본 접종을 마친 가운데 감염 위협으로부터 미접종자를 보호하는 조치라며 부당한 차별이 아니다. 공동체를 보호하기 위해 모두 함께 지켜야 할 최소한의 약속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실제 미접종자도 방역 패스를 적용받으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48시간 내 시행한 PCR 검사 음성 확인서를 내면 됩니다. 또 코로나 완치자는 격리 해제일로부터 6개월간 부여되는 격리 해제 증명서가 방역 패스가 되고 의학적 이유로 백신을 맞을 수 없는 경우엔 의사 소견서 같은 예외 확인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중환자 병상 부족 사태가 심각해지자 정부는 재택 치료를 확대하는 방안도 함께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재택 치료자가 점점 늘면서 가족 전파를 비롯해 다양한 한계점이 거론됩니다. 자칫 재택 치료가 더 큰 혼란을 불러올 수 있다는 우려까지 제기되고 있습니다. 김수진 기자입니다. 서울 서초구에 거주하는 A씨. A씨는 최근 코로나 확진 판정을 받았고 발열 등 이상 증상이 없어 재택 치료자로 분류됐습니다. 문제는 보호자로 함께 격리된 배우자까지 재택 치료 중 코로나에 걸린 겁니다. 내가 방 하나를 쓰고 남편이 거실을 쓰고 남편이 검사를 했더니 걸린 거예요. 할 수 없이 내 격리 기간을 남편이 다 격리 같이 해주면서 남편이 검사했더니 양성이 나와서 또 남편 때문에 나까지 우리는 그 2번을 한 거나 마찬가지예요. 집에서 격리하는 거 나라에서 발표했을 때 식구들 모두 한 번씩은 다 앓겠구나 이렇게 생각했어요. 집에서 아무리 조심을 한다 해도 한계가 있거든요. 환자가 늘어나면서 병상이 모자라 어쩔 수 없이 재택 치료를 하는 건데 A씨처럼 가족 전파가 일어나면서 오히려 환자가 늘어나는 상황이 생기고 있습니다. 재택 치료 환자를 모니터링하는 의료진들도 고민이 많습니다. 모니터링만으로는 환자의 상태를 제대로 알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환자는 매일 2번씩 재택 치료 키트 속 산소 포화도 측정기, 체온계 등을 이용해 자신의 상태를 측정, 자가 격리자 안전보호 앱을 통해 상태를 기록합니다. 그러나 측정기 이용이나 앱 사용에 어려움을 느껴 수치를 제대로 입력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대한의사협회는 산소 포화도, 발열 체크만으로는 고위험군의 증상 악화를 인지하지 못해 환자 건강에 위험 상황이 초래될 수 있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진짜 이게 응급실에 갈 상황인지 괜찮은 건지 막 전화만 듣고서 사실 알 수도 없고 환자도 불안하고 의사도 불안하고 그런 상황이 계속 지속되는 거죠. 환자 입장에서는 증상이 심하지 않은데 이제 좀 과장할 수도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어떤 분들은 너무 이제 꾹 참아가지고 진짜 실제는 심하지만 배를 끼치기 싫어가지고 그냥 참을 수도 있는 거고 꾹 참다가 기절을 해버렸다. 그러면 사실 알 수가 없는 거죠. 정부는 재택치료 확대를 위해 동네 의원이 모니터링에 참여하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지만 의료계는 확대 전 체계 재정비가 필요하다고 입을 모읍니다. 한국경제TV 김수진입니다. 민간 사업자가 막대한 수익을 가져가는 걸 막겠다며 국회가 추진하고 있는 개발이익 환수 3법, 이른바 대장동 방지법 가운데 2개가 오늘 국토위 전체 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연내 본회의도 통과할 걸로 예상이 되는데 부동산부 임동진 기자와 알아보겠습니다. 임 기자, 이번에 통과된 게 이제 도시개발법하고 주택법 이렇게 2건입니다. 먼저 도시개발법 어떤 내용입니까? 예, 대장동 사태에 대해서 이미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겠지만 이 소수의 민간 사업자가 이 도시개발 사업을 통해서 이 수천억 원의 막대한 이익을 챙긴 것이 이 논란의 핵심입니다. 현행 도시개발법은 이 국가나 지자체 또 공공기관 등 이 공공이 민간이 함께 이 설립한 특수목적법인이 도시개발 사업을 진행할 때 이 민간 사업자에 대한 이익을 제한하지 않고 있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민간 사업자는 인 허가권과 토지 수용권 등 이 공공과 함께해서 얻을 수 있는 이점은 누리면서 막대한 이익을 가져갈 수 있는 구조입니다.
네, 문제가 커지자 여야 할 것 없이 민간 사업자가 과도한 이익을 얻지 못하게 하고 이익을 환수토록 하는 법안을 쏟아낸 건데요. 특히 도시개발법 개정안은 민관 합동으로 토지를 개발하는 경우 민간의 이익을 어느 정도로 딱 정해 놓자는 겁니다. 네, 그동안 이윤율을 총사업비의 6% 또는 10%로 명시하자는 법안들이 발의가 됐었는데요. 예. 네, 결국 국토위 의원들은 개정안에는 명확히 숫자를 넣지 않고 시행령으로 상한선 10% 범위 내에서 정하도록 합의를 했습니다. 민간의 총 이윤을 10%로 한정한다. 그런데 이 10%라는 게 숫자가 구두로만 합의가 된 거고 실제로 이제 시행령에 담길지 안 담길지는 아직 모른다면서요. 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오늘 이 국회 전체 회의에서 논란이 됐었는데요. 예. 네, 이 숫자를 박지 않은 것은 입법 기술상 또 개발 사업 특성에 따른 이 탄력적인 적용을 위해서라고 합니다. 예. 네,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의원과 국민의힘 하영재 의원 등이 이의를 제기하기도 했는데요. 네, 이에 대해 전체회의에 참석한 노영욱 국토교통부 장관은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시행령을 정하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노영욱 장관의 말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그 취지를 충분히 감안해서 그 10% 총사업의 10%를 한도로 해서 다양한 사업의 여건을 감안해서 정할 수 있도록 그렇게 후속 입법과정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번에 같이 통과된 이제 주택법 개정안은 어떤 내용입니까? 네, 현재 민관합동법인이 조성한 택지는 민간 택지로 분류돼서 분양가 상한제 적용을 받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장동 개발 사업의 경우에도 성남도시개발공사가 절반 이상의 지분으로 사업에 참여했지만 분양가 상한제 적용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반면 공공이 지분을 절반 이상 보유했다는 이유로 토지강제 수용권은 주어져서 과도한 특혜라는 지적이 있었던 겁니다. 전체회의에서 의결된 주택법 개정안은 국가나 지자체 등이 50%를 초과해 출자한 법인이 시행하는 도시개발 사업을 통해 조성하는 공동주택 용지에 분양가 상한제와 이 공시 의무를 부여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예. 이것도 결국에는 이제 도시개발 사업에서 민간의 이익을 좀 제한하겠다 이런 건데 네. 이렇게 되면 이제 민간업자들이 사업에 잘 참여를 안 하려고 하는 건 아닌지 이런 우려도 있을 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이 전문가들 또 건설업계에서는 이 대장동 문제의 책임을 이 자신들에게 이 민간업자에게 지우는 것은 좀 과도하다고 이렇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예. 민간 사업자 이익을 제한하는 것도 과도하다고 주장하는데요. 이 도시개발 사업은 최소 10년 이상 걸리고 시장 상황 등 불투명한 부분이 많아서 수익률마저 이 제한이 된다면 참여가 쉽지 않다는 겁니다. 그렇겠네요. 네, 따라서 지금처럼 금리 인상이나 부동산 경기 변화와 맞물리면 공급이 축소될 수 있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현재 집값 안정을 위해 공급을 확대하고 있는 상황에서 찬물을 끼얹는 결과가 될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또한 이번 대책은 공공의 권력이 남용될 수 있는 현재의 구조를 바꾸지 않은 채 이렇게 이 이익률만 제한했기 때문에 개발 사업 과정의 인허가 비리나 깜깜이식 사업 추진을 이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이 민간의 자유로운 경제 활동을 꼭 이렇게 막는 것만이 능사가 아닐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물론 왜 환수를 많이 못했느냐라고 일부 언론들이 좀 잘못 지적했던 게 화근이 아니었나 싶은 생각도 좀 있습니다만 네. 부작용은 없을지 모르겠습니다. 이 3개 중에 2개가 통과됐고 다른 하나는 왜 통과가 안 됐습니까? 네, 토지 개발이익 부담금 부담률을 현행 20에서 25%에서 45에서 50%로 확대하는 내용의 개발이익 환수법 개정안은 야당의 반대로 상정되지 않았는데요. 예. 조금 전 이 소식을 들어보니까요. 여당이 조금 전 개발이익 환수법을 당론으로 채택해서 추진키로 했다고 합니다. 다시 추진하기로? 네네네. 예. 앞서 야당은 법 제도가 아닌 당시 이재명 성남지사의 불법 행위가 이번 사태 핵심이라며 사안의 진상을 규명하는 일이 선행돼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는데요. 앞서 말씀드린 도시개발법과 주택법 개정안은 9일 이 본회의 통과가 확실시되고 있습니다. 네, 임동진 기자였습니다. 고생했습니다. 삼성전자가 폴더블 스마트폰으로 글로벌 시장에서 뚜렷한 존재감을 나타냈지만 위태로운 왕좌입니다. 하반기에 강한 애플 아이폰과 쏟아지는 중화권 스마트폰 사이에서 더 센 한방이 필요해 보입니다. 방서후 기자입니다. 올해 폼팩터 열풍을 주도한 건 단연 갤럭시 Z 시리즈입니다. 삼성전자는 올해에만 약 800만 대의 갤럭시 Z 폴더블 시리즈를 팔아치울 것으로 예상되는데 지난해보다 무려 344% 급증한 규모입니다.
올해 글로벌 폴더블 폰 출하량 전망치가 900만 대 수준인 것을 감안하면 삼성전자의 비중은 압도적입니다. 신제품 인기에 힘입어 글로벌 스마트폰 시장에서 1위를 지켰지만 문제는 이제부터입니다. 애플이 아이폰 13을 3분기에 선보인 만큼 아이폰 효과가 애플을 1위 자리에 올려줄 수 있어서입니다. 애플은 통상 3, 4분기에 신형 아이폰을 출시하고 쇼핑 시즌인 연말까지 판매량이 상승 곡선을 그리는 양상을 보여왔습니다. 특히 올해 10월엔 6년 만에 중국 시장에서 판매량 1위를 차지했습니다. 처음으로 논로컬, 중국의 논로컬이라 하면 거의 애플이라고만 보시면 무방하거든요. 이 논로컬 스마트폰 출하량이 1,060만 대를 기록했는데요. 그리고 이게 애플이라는 점을 감안해 보면은 출하 점유율이 30%가 넘었었는데 당연히 이 30%라는 점유율도 처음으로 찍히는 겁니다. 추격자들의 공세도 만만치 않습니다. 오포, 비보, 샤오미로 대표되는 중하권 스마트폰 업체들이 프리미엄 스마트폰 라인업을 강화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샤오미는 이달 신제품 샤오미 12 시리즈를, 오포는 첫 폴더블 폰을 내놓을 예정입니다. 애플 아이폰 X에 처음 탑재되면서 사실상 프리미엄 폰의 대명사가 된 OLED 화면 채택률이 높아진 것도 그 방증입니다. 지난해 29% 수준이던 OBX의 OLED 침투율은 올해 40%, 내년에는 46%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폴더블 폰으로 가져온 시장 주도권을 지키려면 기본 바 형태의 플래그십 스마트폰으로 점유율 격차를 벌려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폴더블 폰이 성공했다 한들 아직까지 전체 스마트폰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크지 않기 때문입니다. 고가 영역의 모델은 점차적으로 폴더블 폰으로 바뀌게 될 것으로 보고 있고요. 중국의 샤오미나 오포, 비바도 이 시장에 참여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폴더블 폰 시장이 아직까지 전체 스마트폰 시장에서 작기 때문에 이에 삼성전자는 차기 플래그십폰 갤럭시 S22를 통해 갈수록 거세지는 미중 스마트폰 협공에 대응할 계획입니다. 스테디셀러인 갤럭시 노트 시리즈가 사실상 단종 수순을 밟고 있어 갤럭시 S22가 이를 성공적으로 대체한다면 수요는 커질 수 있습니다. 이와 함께 삼성전자는 폴더블 폰 생산을 2배로 늘리고 보급형 제품에도 5G를 확대 적용한다는 방침입니다. 한국경제TV 방서호입니다. 올해가 벌써 한 달이 채 남지 않으면서 연말정산 세제 혜택을 받기 위한 전략 세우시는 분들 많을 텐데요. 은퇴 후 노후 생활도 대비하면서 직장 생활 중 세금도 아낄 수 있는 연말 세테크 전략, 지수희 기자가 알려드립니다. 노후 대비를 위한 금융상품이 세제 혜택 효자 상품으로 관심받고 있습니다. 연금저축과 퇴직연금 계좌 IRP가 대표 세테크 상품으로 은행과 보험, 증권사에서 모두 가입할 수 있습니다. 연금저축은 1년에 최대 400만 원까지, IRP는 700만 원까지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 두 가지 상품 모두에 가입했을 경우 최대 700만 원까지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종합소득 1억 원 이하의 만 50세 이상 가입자의 경우 내년까지는 연금저축 세제 혜택 한도가 200만 원 늘어 최대 900만 원까지 공제가 가능합니다. 50세 이하의 경우 세제 혜택을 최대화하기 위해서는 연금저축에 400만 원, IRP에 300만 원을 넣거나 IRP에만 700만 원을 넣는 방법이 있는데 자신의 투자 성향을 잘 살피고 결정해야 합니다. IRP나 연금저축 계좌를 개설한 이후에는 예금부터 펀드, ETF 등 투자 상품을 고를 수 있는데 IRP는 주식형 펀드나 ETF 등 위험 자산의 투자 비중을 최대 70%까지 채울 수 있지만 연금저축은 100%까지 담을 수 있습니다. 또 연금저축 계좌는 중도 인출이 가능하지만 IRP는 중도 해지하는 것이 까다롭기 때문에 자금의 목적을 살피는 것도 중요합니다. IRP는 위험자산 편입이 70%로 이렇게 투자 한도가 정해져 있잖아요. 리츠나 원리금보장 상품을 통해서 변동성을 줄이고 좀 안정적으로 운용이 가능하니까 중수익 정도의 좀 안정적인 자산 운영을 원하시는 분들한테 적합한데 수익률을 조금 더 타깃으로 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연금저축을 통해서 운용 수익률을 좀 높일 수 있는 IRP는 만약에 어떤 급한 경우에 전부 다 해지를 해야 되거든요. 근데 연금저축은 나눠서 해지를 할 수도 있고요. 인출을 자금의 어떤 그 유동성 면에서는 세액 공제율은 자신의 소득 구간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만약 연 종합소득이 4천만 원 이하인 사람이 연금 상품에 연간 700만 원을 납입했다면 16.5%의 공제율이 적용돼 115만 5천 원까지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4천만 원 이상 1억 원 이하인 경우 13.2%의 공제율을 적용해 최대 92만 4천 원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최근 투자 운용 수익률 차이로 가입자들이 은행이나 보험에서 증권사로 자금을 이동시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 9월 기준 은행과 보험에서 4대 증권사로 이전한 IRP는 8천억 원에 달합니다. 은행에서는 예금과 펀드, 보험사에서는 보험만 가입할 수 있지만 증권사에서는 예금과 펀드뿐 아니라 리츠나 ETF도 가입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 앞으로 증권사로의 머니무브는 계속될 전망입니다. 한국경제TV 지수입니다. 금융회사들이 금융서비스 이용 실적이 적은 사람을 뜻하는 이른바 신파일러 확보에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포화 상태에 이른 대출 시장에서 새로운 기회로 인식되고 있는 건데 전민정 기자가 그 배경을 알아봤습니다. 신파일러라고 들어보셨나요? 용어 그대로 해석해보자면 얇은 서류 뭉치죠. 즉 신용카드 사용 내역, 대출 실적과 같은 금융거래가 거의 없어 관련 서류가 얇은 금융고객을 뜻합니다. 주로 사회초년생과 주부, 노인 등이 여기에 해당되는데요. 이들은 신용카드 발급이나 대출에 제약이 있어 금융권이 관심이 없을 듯도 한데 최근 은행 등 기존 금융사들은 물론 빅테크의 새로운 고객층으로 급부상하고 있다고 합니다. 왜일까요? 바로 핀테크 기술 고도화로 대출이나 카드 실적 없이도 신용도를 측정할 수 있게 됐기 때문입니다. 나이스 평가정보는 최근 2년간 신용카드 사용 실적이 없고 3년 동안 대출이 없는 이들을 금융이력 부족자로 분류하고 있는데 올해 상반기 금융이력 부족자로 분류된 이들은 1,280만 명으로 신용등급을 매길 수 있는 국민 중 4분의 1이 넘습니다. 다시 말해 국민 4명 중 1명은 신팔러라 할 수 있죠. 이들은 신용등급을 줄 근거가 없기에 통상 중간 수준 신용등급인 4, 5등급을 부여왔습니다. 잇따른 대출 규제로 고신용자 대출 시장이 사실상 포화 상태에 이르렀고 금융당국은 중저신용자 대출은 고강도 가계대출 총량 규제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했죠. 이 점도 금융권이 중신용자에 해당되는 신팔러 고객층 잡기에 열을 올리는 배경 중 하나입니다. 특히 디지털 경제 확산에 따라 배달 라이더와 같은 긱워커가 늘어나면서 시중은행들은 고객 설문과 급여 데이터 분석을 통해 재직, 소득 확인이 어려웠던 단기, 비정규직 고객들을 대상으로 신용대출 상품을 잇따라 내놓고 있습니다. 또 인터넷 은행들은 쇼핑, SNS, 결제 정보 등을 활용해 중저신용자나 신팔러를 판단할 수 있는 빅데이터 확보에 사활을 걸고 있습니다. 핀테크 기업들의 경우는 어떨까요? 네이버 파이낸셜, 토스, 카카오페이 등은 신용이 낮은 사람들도 신용거래를 할 수 있는 BNPL, 즉 선구매 후결제 서비스를 내세워 신팔러 고객 유치에 공을 들이고 있습니다. 미국, 스웨덴, 호주 등 해외에선 결제 한도가 높고 분할 납부가 가능해 이미 BNPL 서비스가 활발하다고 합니다. 금융 사각지대에 놓인 숨은 고객 확보와 금융 소외계층을 끌어안는 포용 금융 실현, 이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다면 신파일러 시장은 금융권의 블루오션이 될 수 있음이 분명해 보입니다. 한국경제TV 전민정입니다. 네, 정치경제부 김보미 기자 나와 있습니다. 김 기자, 이 금융 이력이 적은 이 신파일러들에게 대출을 해주기 더 쉬워졌다 이런 얘기인데 실제 그런 상품들도 많이 요즘에 나왔다고요? 어떤 게 있습니까? 네, 크게 시중은행이랑 그리고 인터넷 전문은행 그리고 또 빅테크로 나눠서 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시중은행에서는요, 배달 라이더나 또 임시 근로자 등을 대상으로 한 전용 대출 상품들을 하나둘씩 좀 내놓고 있습니다. 대출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사람들이 보다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아예 대상을 특정하고 있는 거죠. 반면에 카카오뱅크나 K뱅크 그리고 토스뱅크와 같은 인터넷 전문 은행들은요, 이 설립 취지 자체가 중금리 대출 확대에 있습니다. 때문에 대상 차주 범위, 즉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의 범위를 보다 넓히고 대출 금리는 더 낮추는 방식으로 해서 중저 신용자에 해당하는 신파일러들에게 문을 열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빅테크 같은 경우에는 BNPL을 무기로 신파일러 유치에 나서고 있는데요. BNPL이요? 네, BNPL은 앞서 이제 전민정 기자 리포트에서 보셨던 것처럼 바이 나우 그리고 페이 레이터에
페이터의 준말로 일종의 후불 결제 시스템입니다. 현황을 좀 살펴보시면요. 현재 네이버 파이낸셜이 신용도에 따라서 최대 월 30만 원 한도 내에서 이 후불 결제 서비스를 지원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토스가 같은 기능을 가진 서비스를 내년 3월에 이제 출시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카카오페이 같은 경우에는 연내 이달 중으로 해서 월 15만 원 한도의 후불 교통카드 출시를 예고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 신파일러들은 말 그대로 이제 금융 정보가 거의 없기 때문에 대출을 받았다가 이제 갚지를 못해가지고 금융회사 입장에서는 부실이 될 수 있는 이런 위험성도 좀 감당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따졌을 때 이런 것들을 어떤 식으로 극복을 해낸 거예요? 빅데이터가 있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대출을 내줄 수가 있는 건데요. 네. 이제 뭐 만약에 앵커가 인터넷 쇼핑몰을 하나 운영을 하고 있다고 좀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금융권이나 빅테크 기업 등은 이 쇼핑몰에서 이제 데이터를 뽑아낼 수 있는 데이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예를 들어 보면 이 쇼핑몰의 매출 성장세는 어떠한지, 그리고 또 반품률은 얼마나 되는지, 또 고객의 어떤 응대는 빨리빨리 이루어지고 있는 건지, 또 고객의 만족도가 또 높은지 낮은지 이런 등등의 이제 데이터를 뽑아낼 수 있는 건데요. 이러한 자료들을 신용평가의 잣대로 활용을 하는 겁니다. 예. 사실 대출 같은 경우에는 대출을 내주는 곳 입장에서는 이제 원금과 이자를 얼마나 따박따박 이제 신용도 있게 또 책임감 있고 성실하게 잘 갚아 나가느냐가 좀 중요한 부분이잖아요. 네. 그런데 이때 이런 지표들이 차주의 어떤 성실성을 판단하는 데 중요한 잣대로 활용이 된다라는 겁니다. 실제로 이런 부분에 특화되어 있는 인터넷 은행 사례들을 좀 살펴보면요. 계열사나 그리고 또 제휴사, 또 K뱅크 같은 경우에는 모 회사의 BC카드, 또 KT 통신 데이터, 또 뭐 자체 앱 데이터 등을 좀 활용을 하고 있는데요. 이런 것들을 활용을 해서 매달 카드를 얼마나 쓰고 있고 또 카드 값은 제때 내고 있는지, 통신비는 얼마나 나오고 그리고 또 연체 없이 잘 사용을 하고 있는지 등의 자료를 확보해서 이 신용도를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전에는 측정이 안 되던 신용도를 이제 평가할 수 있게 됐다라는 건데 이 시장이 앞으로 뭐 얼마나 어떤 방식으로 커지게 될까요? 일단 이제 신파일러들을 향한 대출 시장 자체는 이제 그동안 수요도 좀 계속해서 크고 그리고 또 공급도 지금 현재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시장 자체의 성장성은 높은 것으로 전문가들은 좀 보고 있습니다. 예. 더구나 이 빅데이터를 활용한 신용도를 측정하는 시스템은 시행착오를 거치면서 이제 갈수록 고도화되고 또 정교화되고 있는데요. 여기에서 더 나아가서 이 신용평가 모형을 활용해서 신용평가업으로 진출하려는 금융권의 움직임도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토스뱅크는 이제 지금의 자체 신용평가 모형이 조금 더 다듬어지면 신용평가업으로도 진출할 계획을 갖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는데요. 이게 쉽게 말해서 의뢰가 들어오면 자신들의 신용평가 모형을 토대로 해서 타사 고객들의 신용도를 평가해 줄 수도 있게 된다라는 의미입니다. 예. 이제 이렇게 되면 빅데이터를 활용해서 신용도를 측정하는 시스템이 상대적으로 덜 정교한 이제 지방은행 등과 같은 다른 금융기관들도 대출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신파일러들에게 보다 저렴한 이자로 대출을 내줄 수 있는 방식을 활용할 수 있게 된다라는 의미가 되겠죠. 그렇군요. 이 BNPL이라는 게 또 앞서서 우리가 얘기가 됐었는데 카드와는 다르게 좀 이게 무이자로 지급되는 그런 형태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이 BNPL에 대해서 이제 빅테크 기업들이 좀 주력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좀 조율할 부분이 남아 있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이제 좀 BNPL의 사실 핵심 기능은요, 분할 납부에 있는데요. 현재 국내에서는 이 기능을 제공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 후불 결제 어떤 제도의 취지상 신용카드와 동일하게 이제 동일한 할부는 불가능하다라는 게 금융당국의 입장이기 때문인데요. 규제 적용과 관련해서 현재 카드 업계와 빅테크 사이에서는 형평성 논란이 불거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금융당국은 이에 대해서 국내 BNPL이 아직 시범 운영 단계이기 때문에 서비스의 정식 도입 여부부터 해서 한도 상향 조정, 그리고 또 할부 기능 포함 여부 등을 논하기에는 좀 이르다라는 입장을 내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김보미 기자였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앞으로 10년 뒤면 우리가 가정에서 사용하는 전기의 3분의 1을 수소를 통해 얻게 됩니다. 다가오는 수소 사회는 과연 어떤 모습일지 신재근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수소 충전소에 설치된 탱크가 쉴 새 없이 수소를 압축해 차량에 주입합니다. 울산에 위치한 이 충전소는 2km 가까이 떨어진 수소 생산 공장에서 배관을 통해 수소를 가져와 현장에서 곧바로 압축합니다.
때문에 충전소에 수소 트레일러 부지가 따로 필요 없고 운송비가 들지 않는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실제 이곳의 충전 요금은 1kg당 7,000원으로 수소 트레일러를 통해 수소를 공급받는 충전소보다 최대 2,000원가량 저렴합니다. 머지않은 미래에는 일반 가정집에서도 수소를 통해 난방과 전기를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도시가스처럼 도심 곳곳에 수소 배관을 구축한 후 아파트 단지에 설치된 연료전지를 통해 각 가정에 열과 전기가 공급되는 겁니다. 이를 위한 인프라 조성에 가장 먼저 나선 곳은 울산광역시입니다. 울산시는 내년까지 도심 내에 수소 배관망 12.5km를 구축하고 1,432kW 규모의 수소 연료전지를 설치할 예정입니다. 수소는 천연가스만큼 친근하고 앞으로는 이제 공기처럼 우리가 친근한 에너지가 될 수 있는데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전기라든지 난방 모든 것에서 수소 에너지가 아마 핵심이 되고 중심이 될 수 있습니다. 수소는 모빌리티 분야에서도 널리 활용되고 있습니다. 수소 전기차는 물론 수소 선박, 수소 트램까지 달리는 모든 이동수단에 적용이 가능합니다. 지금 보시는 이 선박은 수소 연료전지 선박입니다. 주행 중 소음이 전혀 발생하지 않고 시커먼 매연도 내뿜지 않습니다. 오는 2025년에는 대형 여객선에도 도입될 예정입니다. 다만 값비싼 수소 가격을 앞으로 얼마나 낮출 수 있을지가 관건입니다. 그린 수소는 1kg당 단가가 8,000원 수준으로 천연가스와 비교해 5배 이상 비쌉니다. 정부는 오는 2030년까지 규모의 경제를 실현해 수소 가격을 지금의 절반 수준으로 낮춘다는 계획입니다. 환경오염으로 대변되는 화석연료를 뒤로하고 청정연료 수소가 우리 일상에 빠르게 자리 잡고 있습니다. 한국경제TV 신재근입니다. 네, 뉴스앤마켓 시간입니다. 주말 사이 글로벌 이슈들이 참 많았습니다. 우리 시장도 아직까지는 이 증시 방향성을 좀 탐색하는 모양새인데요. 오늘 증권부 박혜린 기자와 함께 시장 얘기 자세하게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박 기자, 오늘 시장 뭐 수급에 따라서 좀 희비가 엇갈렸다 이렇게 봐도 될 것 같은데 마감 상황부터 한번 살펴볼까요? 네, 하락 출발했던 코스피 지수는 오늘 상승 반전했습니다. 오늘 코스피 지수는 0.17% 상승한 2,973.25포인트로 장을 마쳤습니다. 예, 지난 주말 미국 빅테크 주들이 금리 인상 공포로 속절없이 추락한 가운데 오늘 우리 증시에서도 카카오와 네이버 각각 2%대 하락 마감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시장이 좀 갈피를 못 잡고 있다, 좀 이런 생각이 드는 장인데 쉽게 진입하기가 좀 어려울 것 같아요. 네. 이런 시장에서 어떤 전략을 좀 가져가면 좋을까요? 네, 증권업계에선 그동안 낙폭이 과했던 대형주에 주목하는 것도 방법이라고 조언하고 있습니다. 낙폭 과대 대형주 하면 네. 사실 뭐 삼성전자, SK 하이닉스가 바로 떠오르는데 네. 요거보다는 조금 가벼운 종목 하나 좀 추천해 주시겠어요? 네, 그렇다면 대표적으로 롯데케미칼이 있습니다. 예, 보시다시피 롯데케미칼의 주가는 올해 3월 이후 줄곧 하락해왔습니다. 지난 29일에는 장중 19만 6천 원까지 떨어지기도 했습니다. 올해 최고점과 비교하면 9개월 새 42%가량 빠진 겁니다. 아, 그렇습니다. 뭐 불과 일주일 전에도 52주 신저가 기록을 한 상황인데 사실상 정말 장기 투자가 아닌 이상 대부분의 네. 투자자분들이 손실권에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이게 롯데케미칼이 사실 제 기억 속으로는 30만 원도 훌쩍 넘었던 걸로 알고 맞습니다. 있는데 왜 이렇게까지 주가가 빠졌을까요? 네, 상반기에는 굉장히 말씀하신 대로 분위기가 좋았는데 이 하반기 들어 실적 피크아웃, 즉 실적이 정점을 통과했다는 우려가 작용을 했습니다. 가장 큰 배경은 유가의 급등입니다. 유가가 급등하면서 이 주요 원재료인 나프타의 가격이 급등했습니다. 또 물류 대란으로 운임이 상승하며 원가 부담이 더 커졌고요. 여기에 중국 경쟁사들의 증설로 공급 증가에 따른 부담까지도 따라왔습니다. 이에 따라 증권업계에선 내년 롯데케미칼의 영업이익과 순이익이 각각 7%, 9% 하락할 것으로 전망하는 등 실적에 대한 우려가 주가를 한동안 억눌렀습니다. 예, 그러니까 실적이 앞으로 더 나빠질 거다. 좀 이렇게 보는 시각에 좀 주가가 부진했던 건데 그런데 이제 최근 흐름을 보면 다시 또 빨간불이 켜져 가고 있고 오늘도 4%대 상승을 하면서 마감이 됐습니다. 어떤 기대감이 적용이 된 걸까요? 네, 맞습니다. 오늘뿐 아니라 최근 5거래일 연속 상승하고 있는데 지난 29일
9일 저점을 찍은 이후 주가가 반등하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보시다시피 최근 유가 큰 폭으로 하락했습니다. 유가가 하락세 보이자 이 원가 부담이 줄었고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에 대한 연구 결과가 물론 나와 봐야겠지만 심각하지 않은 수준에서 안정이 된다면 백신 접종 확대와 또 경구용 코로나19 치료제 개발 등으로 이 석유화학 제품 수요가 증가할 것이란 분석이 나오면서 시장 분위기 또한 반전되고 있습니다. 지금 유가도 보시다시피 조금 하락세로 접어든 모습이고, 그러니까 피크아웃, 실적에 대한 피크아웃 우려가 나온 이후에 52주 신저가 바닥을 좀 다졌다 이렇게 보는 시각인 맞습니다. 거네요. 네, 또 아무리 악재와 우려를 감안하더라도 주가가 너무도 억눌렸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 롯데케미칼의 12개월 선행 주가 수익 비율은 4.9배인데 지난해 말 기준으로 보면 9.3배로 절반 수준에 불과합니다. 이런 이유들로 인해 이 기관도 최근에 사자로 전환해 오늘까지 6거래일 연속 순매수하고 있고 이 기간 주가는 약 15%가량 상승했습니다. 일단 뭐 그동안 롯데케미칼 주주분들은 마음고생을 좀 많이 하셨을 것 같은데 확실히 이 분위기에서는 좀 변화가 감지된다 이렇게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오늘 좀 개별적으로도 좋은 소식 전해지지 않았습니까? 네, 오늘 반가운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롯데케미칼이 국내 화학사 최초로 기체 분리막을 적용한 이산화탄소 포집 액화 설비를 건설하겠다고 밝히면서 시장에 관심이 집중됐습니다. 2023년 하반기 상업 생산을 목표로 대산 공장에 약 20만 톤 규모로 건설하겠다는 계획인데요. 롯데케미칼은 이산화탄소 포집 활용 규모를 2030년까지 연간 50만 톤 규모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그룹 차원의 수소 사업, 또 주도사라는 점 염두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분위기가 반전되고 있다 보니까 목표 주가에는 좀 변화가 있을지 궁금합니다. 어떻습니까? 네, 아직 목표 주가를 조정한 곳은 없습니다. 유가 상승의 대부분 화학주들은 이 목표 주가와의 괴리율이 80%에 달할 정도로 주가가 목표가를 따라가지 못하던 상황입니다. 즉 추가로 상향 조정하지 않더라도 이미 제시된 목표가 자체가 훨씬 높습니다. 현재 증권사들의 평균 목표 주가는 32만 4천 원 수준인데요. 오늘 주가와 비교해보면 평균 40%가량 상승 여력이 남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낙폭이 정말 과도했다 이렇게 평가를 하는 걸로 또 저희가 해석을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자, 요즘에 이렇게 낙폭 과대주에 투자를 하는 게 요즘 같은 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그나마 또 마음 편하게 진입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드는데 이런 낙폭 과대주 하나 더 추천을 들어볼까요? 네, 그럼 SK 스퀘어를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SK 스퀘어가 아직까지는 생소한 분들도 많으실 것 같아요. 간략하게 좀 이 기업 소개부터 해주시죠. 네, SK 스퀘어는 SK텔레콤에서 인적 분할된 반도체 정보통신 기술 사업 지주사입니다. SK 하이닉스를 비롯해 SK 실더스, 또 11번가 원스토어 등 이 SK텔레콤의 ICT 분야의 자회사들을 중심으로 투자형 지주사를 표방하고 있습니다. 지난 29일 유가증권시장에 재상장했습니다. 재상장한 지 6거래일째인데 지금 이 주가를 좀 보시면 알겠지만 상장 첫날부터 얘기가 좀 많았던 기억이 납니다. 최근 흐름 한번 쭉 짚어주시죠. 네, 상장 첫날 시초가 8만 2천 원이었는데 이후 외국인과 기관의 물량이 나오면서 큰 폭으로 주가가 빠졌습니다. 오늘 종가 기준으로 보면 시초가보다 약 19% 하락한 겁니다. 뭐 당초에 증권가에서 긍정적인 전망이 좀 쏟아졌던 걸로 알고 있는데 막상 맞습니다. 뚜껑을 열어보니까 시장 반응이 좀 싸늘했던 거네요. 맞습니다. 또 일단 SK 스퀘어는 SK 하이닉스의 지분 20%가량을 보유하고 있다는 점이 매력 포인트로 보고 있고요. 또 원스토어와 구 AD 캡스인 SK 쉴더스, 또 11번가와 티맵 등 자회사들이 잇따라 기업 공개를 준비하고 있다는 점도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었습니다. 또 블록체인과 메타버스 등 신산업에 투자한다고 밝히면서도 기대감이 고조되기도 했고요. 지금 들어보면 매력 포인트가 많은 것 같은데 사실 상장 직후부터 지금 계속해서 내려왔기 때문에 좀 걱정을 많이 하세요. 왜 그런 겁니까? 네, 오버행 우려가 작용을 했습니다. SK텔레콤은 미국 주식 예탁 증서를 발행해 왔는데 미국 증권거래소 규정상 지주사는 ADR 상장이 불가능합니다. 기존 SK텔레콤의 ADR 투자자들은 국내에서 거래할 수 있는 SK 스퀘어 주식으로 전환된 물량을 시장에 내놓을 것이란 관측에 주가가 하방 압력을 줄곧 받아오고 있었던 겁니다. 요즘에 이렇게 오버행 이슈에 주가가 밀리는 상황 투자자분들도 아마 좀 익숙하게 보셨을 것 같은데 그러면 어느 정도 이런 문제가 좀 해결됐다 이렇게 보는 시각이 좀 많아지고 있다는 얘기네요. 네, 맞습니다. 또 실제로 ADR 투자자들의 물량으로 관측되는 이 4천억 원 규모 SK 스퀘어 지분이 지난 3일 시간의 대량 매매로 처분이 됐습니다. 증권업계에서는 이번 블록딜로 SK 스퀘어의 오버행 이슈가 해소됐다고 보고 있습니다. 유안타증권은 SK 스퀘어는 ADR 현금 청산 물량을
하에 공매도 압박이 있었다며 이번 블록딜을 통해 이 부담을 해소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NH투자증권은 최근 주가 하락이 과도한 국면에 진입했다며 단기간에 많은 수량의 시장이 나온 만큼 수급으로 인한 부정적인 영향은 일단락됐다고 진단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오버행 이슈가 해소가 됐다면 다시 기업 가치에 좀 초점을 맞춰볼 수 있는 시점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올해 블록딜을 진행한 기업들 중 평균 할인율이 약 7% 수준인데 SK스퀘어는 약 3.5%로 집계가 됐고요. 또 SK스퀘어의 주요 임원들이 최근 자사주 매입에 줄곧 나서고 있다는 점도 투자 포인트입니다. 또 최근 반도체 업황 전망이 좋아지면서 주요 자회사인 SK하이닉스의 기대감이 실리고 있다는 점, 또 보유 자회사의 기업 공개와 투자에 따른 성과 또한 매력 포인트로 짚어지고 있습니다. 예, 요즘 하루하루 주식시장 보면서 걱정 많으실 텐데 낙폭 과대주, 그러니까 기업 가치를 제대로 평가받지 못하는 기업들은 언젠가는 또 제 가치를 찾기 마련이니까요. 요즘 같은 장에서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증권부 박혜린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박 기자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뉴욕 증시 A2G 조영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조 기자, 오늘은 어떤 기업 얘기 들어볼까요? 네, 티커명이 AVGO입니다. 퀄컴과 네. 함께 글로벌 양대 반도체 설계업체로 꼽히는 브로드컴입니다. 아, 퀄컴은 익숙한데 브로드컴. 이 티커명에서는 회사 이름을 좀 유추하기가 어렵네요. 맞습니다. 이 이야기는 제가 조금 이따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요. 네. 브로드컴은 이제 애플과 삼성전자 그리고 화웨이 등 스마트폰용 통신업 반도체를 제공하고 있고 또 TV 셋톱박스나 케이블, 모뎀 등의 광범위하게 쓰이는 유무선 통신칩의 강자입니다. 팹리스 업계 매출 순위로는 퀄컴에 이어서 2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올해 반도체 쇼티지에도 불구하고 좋은 실적을 나타냈는데 4분기 어닝 서프라이즈에 이어서 내년에도 좋은 실적을 기대한다는 소식이 있어서 들고 와봤습니다. 네, AVGO 이유를 이따가 좀 들어보기로 하고 네. 당장 이번 주 목요일 현지 시간으로 9일에 4분기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다고요. 월가 아이비들 전망부터 좀 들어볼까요? 네, 월가에서는 브로드컴의 이번 4분기 실적이 역대 최고 수준을 나타낼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는데요. 예. 먼저 주당 순이익을 보면 지난해보다 22% 늘어난 $7 74센트, 총 매출은 13.7% 커진 73억 6천만 달러를 나타낼 것이다 라고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표를 보시면 이제 매출이 지난해 3분기를 기점으로 꾸준히 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4분기를 보시면 바로 전 분기인 3분기에 비해서도 기대되는 상승폭이 아주 큰데요. 지난 9월 컨퍼런스 콜에서 이 브로드컴의 최고 경영자 혹탄이 일부 고객사의 패닉 바잉으로 시장의 재고가 늘어나는 것을 피하기 위해서 오히려 출하량을 의도적으로 제한하고 있다. 이렇게 밝힌 바 있습니다. 이 말은 곧 매출을 더 늘릴 수도 있지만 어떻게 보면 추후에 가격 경쟁력을 높게 가져가기 위한 전략을 취했다라고 하는 것으로 보일 수 있죠. 그만큼 자신감을 드러낸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 월가 리포트에서도 내년에 주목해야 할 종목들의 공통점으로 가격 결정력이 꼽히는데 여기서 브로드컴이 자주 거론이 됩니다. 또 이제 반도체 수급난은 올해보다 내년에 상황이 더 좋아질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죠. 이에 따른 실적 우상향이 앞으로도 이어질 것이란 기대가 모이고 있습니다. 브로드컴의 매출 구조를 살펴보면 매출의 72.3%가 반도체 칩 분야이고 27.7%가 인프라 소프트웨어 부분입니다. 그리고 국가별 매출을 보면 홍콩을 포함한 중국 비중이 32.7%, 한국을 비롯한 아시아권이 31.5%, 그리고 미국은 20% 정도거든요. 그러니까 3분의 2 이상이 아시아의 비중이 두드러진다라는 특이점이 있습니다. 예. 시장에서는 이번 발표가 어떻게 보면 최대 실적을 기록하는 어닝 서프라이즈만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 혹탄 CEO가 어떤 앞으로의 신성장 동력으로 무슨 이야기를 나눌지 이것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가적인 인수 계획이 있는지, 그리고 소프트웨어 사업 부분에서 그동안의 인수의 성과와 또 앞으로의 청사진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역대 최고 실적이 기대된다. 굉장히 놀라운데 조 기자가 다루면 항상 급등하는, 조 기자가 다룬 기업들이 주가가 급등하는 이 신화가 이번에도 이어질지 좀 기대가 됩니다. 매출이 중국 비중이 굉장히 큰 것 같은데 미국 기업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아까 티커명하고 회사의 이름이 이어지지 않는다라는 부분이 바로 여기에 답이 있습니다. 예. 퀄컴과 함께 미국 양대 반도체 설계업체였던 브로드컴은 원래 미국 캘리포니아에 주거지를 둔 미국 기업이 맞습니다. 그런데 2015년 싱가포르 반도체 기업인 아바고 테크놀로지스가 인수를 했거든요. 그래서 당시에 아바고는 이름이 크게 알려져 있는 기업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인지도를 고려해서 브로드컴이라는 회사명은 고수하고 티커명을 아바고의 AVGO를 가져간 것이죠. 그래서 브로드컴은 이제 현재 본사가 싱가포르에도 있고 또 캘리포니아에도 있는 미국에 기반을 둔 다국적 회사다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만 업계에서는 사실상 중국계 기업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최고 경영자인 혹탄이 중국계 말레이시안이고 또 합병 이후에 중국과의 거래도 크게 늘었고 결국에는 이 자본이 중국계 자본으로 움직인다라는 점에서 된 까닭입니다. 그래서 2017년, 18년 브로드컴이 퀄컴을 인수하려고 했을 때 미국 정부가 통신망 주도권이 중국에 넘어갈 것을 우려해서 반대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 기업을 싱가포르 회사가 인수를 했는데 CEO가 중국계라서 중국계 기업으로 인식이 된다고요? 네. 좀 복잡한 내력의 회사입니다. 결국 이제 자본이 그 회사의 정체성을 나타내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결국에는 중국계로 네. 인식이 된다. 그렇다면 이제 미국 정부가 견제를 중국계 네. 기업이 반도체를 하는 것에 대해서 견제를 한다고 했을 때 글로벌 시장에서 앞으로 좀 성장하기에는 좀 제한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드는데요. 맞습니다. 이에 대한 분석과 전망도 좀 나뉘거든요. 예. 월가에서 보는 것도 이 팹리스 분야에서 퀄컴하고 엔비디아하고 브로드컴이 어떻게 보면 3자 구도를 형성하고 있는데 상대적으로 두 회사에 비해서 입지가 좁아질 수 있다라는 분석이 한 측에 있는가 하면 최근에 골드만삭스가 오히려 이 중국 시장에 큰 비중을 두고 있는 브로드컴의 위치가 이 앞으로 미중 관계에서 브로드컴의 주가를 끌어올리는 근거가 될 수 있다. 이런 분석을 내놓았습니다. 어쨌든 이제 주 사업인 이 반도체 설계 부분에서 미중 갈등이란 변수가 커지다 보니까 브로드컴은 최근 이제 소프트웨어 분야로 더 눈을 돌리고 있는데요. 최근 데이터 분석 업체인 SAS 인수를 시도해서 큰 화제가 됐었죠. 결국에는 이제 SAS 측이 매각하지 않고 우리 IPO를 하겠다라고 선언을 하면서 인수는 무산됐습니다만 어쨌든 브로드컴이 200억 달러라는 큰 자금을 투입해서 거대 소프트웨어 회사를 인수하려고 했다는 점에서 브로드컴의 앞으로 나아가려던 방향이 좀 시장에 알려지는 계기가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지금 보이는 이 CEO가 이제 혹탄 CEO인데요. 브로드컴의 공격적인 인수합병 중심에 이 CEO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바고 시절부터 전략적인 M&A를 거듭 성공으로 이끌었고 또 2016년, 18년 CA 테크놀로지, 2019년 시만텍까지 굵직한 M&A를 거듭 성공으로 이끌면서 반도체 칩 디자인 기업에서 소프트웨어로까지 사업을 다각화시켰습니다. 앞서 인프라 소프트웨어 부분의 매출이 한 28% 정도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SAS 인수가 만약에 성공됐었더라면 이 비중이 40%까지 커졌을 것이라는 관측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이 브로드컴만의 M&A 전략이 따로 있다면서요. 어떤 겁니까? 좋게 이야기하면 인수 후에 불필요한 사업 부분을 바로 매각합니다. 네. 그래서 포트폴리오의 최적화를 좀 시키는데 이걸 이제 반대로 얘기하면 가혹한 구조 조정이 잇따른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혹탄 CEO가 진행했던 M&A를 보면 좀 사모펀드를 연상케 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단순히 사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필요하지 않는 부서는 바로 매각에 나섭니다. 그래서 이런 혹탄 CEO의 냉혹한 경영 방식에 대한 불만도 적지 않습니다. 대량 해고로 인해서 인수한 기업의 기술 경쟁력을 약화시킨다 이런 지적도 있고요. 근데 하지만 이제 자금 운영, 기업 재무 측면에서는 좋은 평가를 주는 시각도 존재합니다. 브로드컴은 올해 회사채 발행 규모로 애플 그리고 오라클과 함께 탑3에 올랐는데요. 이렇게 부채를 일으켜서 M&A를 추진하고 이익을 극대화해서 매출 성장
안정성과 재무 건전성을 동시에 추구한다라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고요. 또 잉여 현금 흐름, 그러니까 프리 캐시 플로우에서 증가시켜가지고 이 부분을 배당으로 꾸준히 늘리고 있거든요. 네. 이 부분에서 투자자들이 좀 주목하고 있습니다. 배당도 실제 꽤 잘 준다면서요. 얼마나 주고 있습니까? 현재 브로드컴의 배당 수익률이 2.58%인데요. 기술주 중에서는 높은 편에 속하고요. S&P 500의 전체 평균도 한 1.25%에 불과하니까 높은 편입니다. 지금 보시는 것을 보면 브로드컴이 이제 10년째 배당을 계속 증가시켜 왔고 배당 정책이 이제 최근 12개월의 잉여 현금 흐름의 50%를 배당으로 측정하고 있어요. 그래서 현재 기준 배당률이 좀 낮아졌습니다만 그동안의 지급 패턴을 보시면 12월에 항상 늘어나거든요. 그래서 이번 12월 지급에서 주당 4달러 수준으로 상향되지 않겠냐 이런 기대감이 있습니다. 네, 월가에서 목표가를 어떻게 보고 있는지 마지막으로 좀 짚어볼까요? 네, 지난주 금요일장에 한 이제 558달러 선에서 마감했거든요. 브로드컴 주식. 올해 들어서 한 27% 늘었고 12개월 기준으로 약 40% 상승한 수준입니다. 마침 이제 오늘 나온 리포트가 있습니다. 반도체 애널리스트로는 뭐 업계 베스트라고 꼽히는데요. 오펜하이머의 릭 셰퍼 애널리스트가 지금까지 제시됐던 가격보다 가장 높은 650달러의 목표가를 제시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주 발표될 실적을 아직 보기도 전에 목표가를 올려서 아마 어닝 서프라이즈에 대한 시장의 기대감을 반영한 것이 아닌가라고 보여지고요. 릭 셰퍼는 2022년도 아마 이제 브로드컴의 수주 잔고가 200억 달러를 웃도는 만큼 아주 단단한 실적으로 출발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조영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뉴스 플러스를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